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계단, 같은 표정. 그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단 3초 만에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졌다. 어떤 진실은 계약서 한 장 뒤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은 단 한마디로 되살아난다. 그날 아이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엄마,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이유를 절대 모를 겁니다. 강남구 역삼동 아침 7시 42분. 민지의 하루는 늘 같았다. 47층 건물의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퍼지고 맞춤 제작된 아이보리 정장은 티 하나 없이 완벽했다. 20년 전 아무도 그녀를 CEO 자리에 앉히지 않으려 했던 그날 이후 민지는 단 한 번도 약해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꽃을 받지 않았다. 커피에 설탕도 넣지 않았다. 감정을, 특히 동정심을 드러내는 건 약자의 행동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건물 로비를 지날 때마다 눈에 들어오던 단 한 사람, 말없이 청소만 하던 남자,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계단을 닦고 같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던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 그 남자, 승태. 그날 아침 회계팀에서 보너스를 거절한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명단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왜 거절하지? 돈이 싫은 사람은 없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오후 승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흰색 제네시스에 올라탔다. 검은 SUV가 그를 멀찍이 따라갔다. 신사동을 지나 마포구의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차 안에 에어컨조차 차가운 침묵을 막지 못했다. 그 남자가 여기 살아? 민지는 말없이 차를 세우고 승태가 들어가는 오래된 건물을 바라봤다. 계단이 삐걱거리고 현관엔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었다. 그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지는 가방을 꼭 쥔 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계단 아래 습기 찬 냄새가 나는 철문 앞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게 뭐지? 창고? 숨기고 있는 게 뭐야? 문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와 이불이 놓인 좁은 공간,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를 천으로 감싼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옆에는 한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말없이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마디. 엄마.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민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나를 그렇게 불러? 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 있는 기억은 누군가에게만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해 보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가 누구지? 혹시 정말? 승태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안에서는 다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한 단어, 그 한마디가 민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그리고 시청자의 심장마저 조용히 찢어버렸다. 민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이힐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도산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순간조차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지 못했다. 거실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안에는 어둠만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타워처럼 보였던 삶의 구조가 아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기억 속 어떤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서재로 들어간 민지는 책장 안쪽에 자물쇠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된 계약서와 내부 기록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류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넘기며 어떤 실마리라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손이 멈췄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기밀 계약서 347A번 케이스 KJ그룹 내부 이사회 동의 완료. 대상자. 이민지 서류를 꺼내 펼쳤을 때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문서 첫 장에는 자필로 적은 이름과 명확히 본인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7년 전 겨울. 계약 내용은 명료했다. 특정 임신 사실 및 관련 인물의 존재에 대해 사내 및 외부 모두에게 영구 비공개. 또한 태아의 출산 이후 모성 관련 감정에 의한 업무 능률 저하 방지를 이유로 해당 사실에 대한 기억을 심리적 억제 요법을 통해 비자각 상태로 처리할 수 있음.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손끝을 떨었다. 무의식 속에서 밀어낸 기억들이 잔잔한 강물처럼 서서히 밀려왔다. 후쿠오카 출장에서 갑자기 멈췄던 생리,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터졌던 울음, 그 후 이어진 산부인과 검사, 그리고 그 남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남자. 유쾌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던, 이름조차 흐릿했던 그 사람. 그녀는 기억을 밀어냈고 회사는 침묵을 강요했고 계약은 그 모든 흔적을 가려냈다. 서류 속엔 당시 계약을 중재했던 변호사의 이름도 있었다. 그녀가 회사를 물려받기 전 부친과 함께 이사회를 이끌던 인물 중 한 명. 민지는 자신이 직접 이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당시 너무 어렸고 너무 혼자였고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미지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를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사진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여느 때처럼 회사 행사에서 찍힌 단체 사진. 가운데 웃고 있는 자신과 그 옆에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사진 한 구석.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 남자였다. 눈이 닿는 순간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서류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몇 년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감정이 서랍 속 계약서 한 장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이 고요한 집은 늘 침묵만을 받아줬고 위로라는 것은 언제나 약자의 몫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유나? 그 이름조차 그녀는 몰랐다. 계약서 하단, 보호자 명에 대신 적힌 이름. 아이 이름, 유나, 요오나,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찔렀다. 아이는 이름이 있었고 존재했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단지 그녀가 아니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민지는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멍해졌다. 계약은 그녀를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지워버렸다. 이제 그녀는 그 지워진 조각을 다시 찾아야 했다. 지워진 기억 속에서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전과는 다른 색이 담겨 있었다. 결단이 아닌 혼란, 확신이 아닌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승태. 그는 이미 건물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검은 유니폼, 항상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늘 말 없는 눈빛. 그 눈빛이 어쩌면 그녀가 가장 오래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제의 충격은 잠시 꿈처럼 느껴졌지만 아이의 얼굴과 그 말은 선명하게 머릿속에 맴돌았다. 엄마. 그 한 단어는 어떤 논리나 계약서보다도 강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승태 앞에 섰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례하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은 동작. 오히려 묘하게 정직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준비해 놓은 대답만 들을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돌아섰고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내내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됐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일까? 오후가 되자 민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다. 인사기록과 사내 평가 자료, 그리고 7년 전의 입사 명단,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이름 하나, 전구진, 1990년생, KJ그룹 인턴 사원. 입사 6개월 만에 계약 종료. 해당 사원은 교통사고로 사망. 사망일자는 2017년 12월 29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그 겨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름을 검색하자 포털에는 거의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한 장의 기사만은 남아 있었다. 신촌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륜차 단독 사고, 27세 남성 사망, 헬멧 미착용. 기사는 짧았고 그 안에 그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 이름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짧고도 조심스럽던 눈빛, 가끔 복대서 건네던 커피, 그리고 어느 날 회의실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망설임,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그녀의 기억을 찔렀다. 어느 저녁, 비 오는 날, 회사 뒷문에서 나란히 서 있었던 순간, 우산 하나,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고, 그녀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는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와 다시 승태의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입사일은 3년 전, 근무지는 외부 용역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인사팀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처리돼 있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는 단 하나의 정보, 전구진 동생, 유족 특별 채용.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걸 감당하며 그 곁을 지켜온 것이다. 전구진이 떠난 후 그의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왔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 윤하.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민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남산타워가 흐릿하게 보였고 거리엔 겨울이 가까워지는 냄새가 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진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그 진실의 마지막 조각은 오직 한 사람만이 쥐고 있었다. 승태,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모두가 사무실을 나설 때 민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받아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왜 그 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불렀는지, 왜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아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비가 오고 있었다. 흐릿한 서울 하늘 아래 민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매일 지나쳤던 그 긴 빌딩.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이 그 벽 너머에 숨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그 낡은 건물의 갈라진 벽 틈, 녹슨 우편함, 계단의 습기 냄새까지도 민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혼자 그곳을 다시 찾았다. 우산을 접고 철문 앞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어두운 복도 끝 이전과 같은 자리. 그리고 그 안엔 변한 듯 변하지 않은 풍경이 있었다. 작은 조명 아래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 윤하. 그는 그날 이후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민지를 보자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처럼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말 대신 연필을 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모두 아이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대부분은 집과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거의 모든 그림 속에 같은 인물이 반복되었다. 긴 머리,
치마를 입은 여성, 그리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아이. 그림 속 인물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아 한 장의 그림을 들여다봤다. 눈이 없는 얼굴, 그리고 입이 없는 아이. 그녀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아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손끝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시간,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종이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그림 몇 장을 조용히 챙겼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 거래처에서 신뢰하던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심리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도 냉정했다. 아이의 그림에는 명확한 정서적 단절과 거부가 드러나 있었다. 특히 어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선 차단은 강한 불신과 상처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자세하게 그린 요소는 벽이었다. 모든 그림 속 사람과 사람 사이엔 항상 벽이 있었다. 얇거나 두꺼운, 낮거나 높은. 형태는 달랐지만 존재 자체는 명확했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계속 거절당했거나 외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림 한 장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다. 며칠 뒤 회사 복도에서 직원들 사이에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요즘 대표님, 이상하지 않아? 매일 회의도 빠지고 어디 다니는 거야? 비서실의 유라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민지를 보좌해온 유일한 인물이었다. 누구보다 민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 지금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편, 민지는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들고 다시 긴 빌딩을 찾았다. 그림 그릴 수 있는 더 좋은 연필과 스케치북, 초콜릿 한 조각. 아이는 처음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아이는 그 연필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것이 말보다 더 큰 반응이란 걸 민지는 처음으로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외면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지워낸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막아섰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민지가 떠날 때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선 사람은 승태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 있다. 당신이 이제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새벽이었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나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흐릿한 선들로 구성된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그 어떤 고급 예술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윤하와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고 멀리서 창밖을 바라보는 여성 한 명이 있었다. 그 여자는 분명 민지였다. 하지만 그 그림 속 그녀의 눈은 지워져 있었다. 눈동자도 시선도 없었다. 마치 아이가 그려내는 모든 세계에서 그녀만은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민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눈이 없는 얼굴을 짚었다. 아이는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그날 민지는 다시 전문가를 찾았다. 아이의 그림을 정리해 파일로 넘기고 분석을 요청했다. 전문가의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했다. 아이의 정서는 한 번도 안정된 상태에 놓인 적이 없었다. 반복되는 눈의 부재, 벽, 멀리 떨어진 인물 배치. 그것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심리적 거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그림. 아이의 손에 피가 묻은 듯 그려진 그림 한 장. 엄지손가락만 진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채 그 위에 기다림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그림을 분석한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계속 기다려왔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어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특히 여성상에 대해서는 신뢰보다는 회피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림으로는 모든 걸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윤하를 단 한 번도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 반대였다. 그림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아이를 찾아갔다. 조용히 방에 들어서자 아이는 바닥에 앉아 새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림은 단순했다. 아이와 강아지, 그리고 작은 집, 그 뒤로는 또다시 눈이 없는 여성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엔 여성의 옷이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검은 정장, 아이보리 블라우스, 자신이었다. 민지는 손끝이 굳어졌다.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정확할 줄은 몰랐다. 그 아이가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었다. 한참을 함께 앉아있던 그 순간 민지는 손가방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내 아이 앞에 놓았다. 앨범 속엔 그녀가 혼자 찍은 사진뿐이었다. 출장지에서의 셀카, 기업 행사장에서의 연설 모습, 잡지 화보, 그 어떤 사진 속에도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엔 그 사진이 어떻게 보일까? 그녀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 순간 아이는 사진을 한 장 집어들고 조용히 뒤집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 같은 정장, 같은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이번엔 눈이 있었다. 작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 민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이는 완전히 닫힌 존재가 아니었다. 아직 열릴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오직 진심만이 열 수 있었다. 한편 승태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윤아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기고 학교 대신 공부할 교재를 사주고 시장에서 가장 싼 과일을 골라 아이의 비타민을 대신해왔다. 그리고 지금 민지가 서서히 그 빈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두려웠다. 그녀가 또다시 외면할까봐, 아이를 한 번 더 상처 입힐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모두 드러냈을 때 그녀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민지는 돌아가기 전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무 그림도 없는 하얀 도화지. 다음에 같이 그려볼래? 그 말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종이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는 함께 그 벽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늦가을의 바람은 유난히 뺨을 아리게 만들었다. 민지는 회의가 끝난 뒤 따로 일정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문서가 쌓여 있었고 커피는 식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옆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바라봤다. 그건 유라가 몇 년 전 선물한 것이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가 민지에게 자발적으로 감정이 담긴 무언가를 건넨 날이었다. 유라는 오랫동안 민지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화려한 외모도 재벌가의 인맥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기억력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민지를 차갑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자주 눈앞의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를. 최근 들어 유라는 민지의 행동 변화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불시에 사무실을 비우고 회의는 미루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휴대폰도 자주 꺼진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어느 날 갑자기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조심스레 민지의 방에 들어갔다. 평소라면 사전에 스케줄을 확인하고 미리 허락을 받았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7년 전, 정확히 그 겨울, 민지가 갑자기 입원했고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왔을 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유라는 그녀가 뭔가를 잃고 돌아왔다는 걸 눈치챘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경계선을 넘는 것이었고 민지는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유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그림들을 봤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도화지, 연필로 그린 작은 손, 그리고 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들 사이에 놓인 오래된 계약서. 그 서류는 유라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서류가 사인되던 날 복사본을 만들었고 보관 지시를 받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누구인지, 얼마나 단단한 척을 해왔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했던 침묵이 결국 하나의 방조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민지는 유라가 들어오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쌓인 공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그 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 말하지 않은 것이 의무 때문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민지를 지켜보며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아야 했는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외면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유라의 눈을 피한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유라는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나기 전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 그 안엔 7년 전 복사해둔 병원 진료, 기록, 출산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인큐베이터 안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작고 연약한 생명,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병원 코딩으로 표기된 번호던 민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믿고 있었던 자신이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음을, 단지 보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유라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짧은 한 문장. 미안해. 그리고 그것은 모든 침묵의 끝이었다. 이제 진실은 입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을 연 사람은 늘 조용히 곁에 있었던 손, 유라였다. 민지는 종일 사무실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유라가 남기고 간 진료 기록과 아이 사진은 책상 위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것들 사이에 낀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이 눈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그 문서는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벽이었다. 기밀 유지라는 제목 아래 유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서류. 그 서류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린 칼날이었다. 민지는 몇 시간째 그 문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사인된 자신의 이름을 쳐다보며 손끝을 말아쥐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다시 긴 빌딩을 찾았다. 승태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집안은 여전히 단출했고 유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종이에 색을 입히고 있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전보다 더 창백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민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승태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계약 파기 확인서였다. 회사에 공식 도장을 찍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그 순간 승태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어른거렸다. 놀람, 경계,
그리고 묵직한 슬픔이 겹쳐진 복잡한 표정. 그는 민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 서류를 파기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이미지와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자 한 명, 주주 한 명, 또는 적대적 이사회 멤버 한 명만 이 진실을 손에 넣는다면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법무팀장과 짧은 미팅을 가졌다. 법적 책임, 손해배상, 명예실추의 가능성. 모든 항목이 하나하나 나열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서류를 파기하고 그 기록을 본사 서버에서도 완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민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지 않아도 되는 날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김 빌딩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윤하의 할머니는 최근 들어 더 자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승태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가 나가는 순간 이 아이는 또 어딘가에서 버려질 거야. 그 말은 칼처럼 승태의 가슴에 박혔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유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아이였다. 출생신고조차 없는 제도 밖의 존재. 그날 밤 민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불을 켜고 작은 손수건으로 윤하의 그림을 닦아 액자에 넣었다. 그 그림엔 아이와 한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벽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민지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전 자신이 병원에 거액의 기부를 했던 인연을 꺼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명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3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민지는 직접 김빌딩에 도착해 승태에게 말했다. 준비됐어요. 가요, 지금. 처음으로 승태는 민지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안고 할머니를 부축하며 낡은 계단을 내려왔다. 민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그 빌딩을 올려다봤다. 그 오래된 벽은 수많은 기억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품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먹게 오는 아침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프레젠테이션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사회 멤버들의 시선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모였고 자료를 설명하던 부장은 말끝을 흐렸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숨은 불규칙하게 가빠졌다. 그 순간 자녀 양육 관련 복지 예산이라는 단어가 회의 자료에서 읽히는 동시에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애 엄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감정에 압도당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다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까지 도착했을 때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무너져 앉았다. 그녀의 모습은 한 간부의 휴대폰에 찍혔다. 사진은 익명의 메신저 그룹을 타고 순식간에 사내에 퍼졌고 대표가 무너졌다. 무슨 일이야? 아이 때문이래 라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 누군가는 악의 없이,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인터넷 뉴스 페이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온 기사 하나. 임신, 출산 숨긴 채 수년간 기업 이끈 여성 CEO. 과거의 진실 밝혀져. 내용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이었다. 계약서 일부가 유출되었고 익명의 관계자가 과거 민지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나의 존재는 기사 속에서
그녀의 실수로 묘사되었고 회사 내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다. 한밤중 회사 대표 메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무명. 내용은 짧고 단순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숨쉬게 됐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사내 임신 숨김, 모성 관련 징계 회피,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같은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녔던 혹은 지금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보낸 영상 하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민지 대표님, 당신의 고백 덕분에 저도 제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민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의 해방으로 닿았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별도의 편집도 조명도 없이 조용한 사무실 안,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얇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채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의 선택, 계약서, 그로 인해 사라진 이름 하나, 그리고 윤하.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말했고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숨기지 않았다.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창엔 낯선 이들의 고백이 이어졌다. 나도 엄마입니다. 숨기지 않고 살아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윤아가 당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고위층은 그녀의 해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내 젊은 직원들과 여성 임직원들이 뜻밖의 연설을 보냈다. 그중 일부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채 과거 회사가 외면했던 순간들을 고백했고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민지는 사무실 옆에 새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 들렀다. 그곳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었다. 책 몇 권, 작은 장난감,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액자 하나. 윤아가 그린 그림이었다.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벽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민지는 그 앞에 조용히 섰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판단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엄마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로소 진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곳이었다. 이른 아침, 민지는 오래된 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긴 빌딩 앞에 섰다. 윤아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몇 번이고 그곳을 찾았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달랐다. 밤새 다시 꺼내본 그림들, 공개된 영상 이후 쏟아지는 반응들, 사람들의 편지와 메시지, 그 모든 것보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 한 장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작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벽도 없었고 얼굴엔 눈과 입이 또렷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전까지는 없던 요소가 있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있었다. 민지는 그 그림을 품 안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는 초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병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윤아는 침대 옆에 작은 소파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아 그림을 들여다봤다.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손은 그림 위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빈 도화지를 꺼냈다. 한 장은 아이 앞으로, 또 한 장은 자신의 무릎 위에.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들어 올렸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윤하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원 하나, 선 하나, 그리고 사람 둘. 익숙하지 않은 선들이 어색하게 이어졌고 손끝이 자꾸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의 방식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한참 후 윤하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그림을 바라봤다. 그림 속엔 3명이 있었다. 그녀, 윤하, 그리고 승태. 그림은 엉성했지만 3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다. 그 순간 윤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이 멈췄고 시선이 그림에서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아이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병실을 나서기 전 아이에게 작은 인형 하나를 건넸다.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수많은 광고를 거절한 끝에 처음으로 선택한 제품.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닌 아이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한 첫 번째 물건이었다. 윤하는 그 인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윤하가 말을 했다. 처음 들은 단어는 짧았다. 엄마. 하지만 그 말은 간호사도 민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왔다. 놀랍게도 아이는 그것을 민지를 보며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민지가 병실에 없을 때 조용히 앉아 인형을 껴안은 채로 나왔다. 그리고 간호사가 물었다. 지금 누구 생각해? 윤하는 작게 대답했다. 엄마. 그 소식을 들은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이의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침묵은 싫다가 아닌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 처음으로 나온 목소리는 단순한 단어 하나가 아닌 무너진 벽이 다시 연결되는 소리였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병원 옆에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낮게 꺼진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한 손에 아이의 그림을, 다른 손엔 자신의 낯선 그림을 쥐고 있었다. 그 2장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엔 더 이상 침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말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말은 아무 소리 없이도 충분히 들린다는 것. 어느덧 겨울의 문턱이 완전히 닫히고 서울의 바람은 유리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나 민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며칠째 병원에서 잠을 자며 윤하 곁을 지키고 있던 그녀는 회사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가는 이유는 달랐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변호사와 간단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직접 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제 아이의 이름은 윤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는 조용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적었다. 계약에 서명했던 이유,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 아이를 밀어냈던 침묵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후회와 책임,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낸 그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사내에서 수백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외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민지는 일부러 언론사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대표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는 그저 지금의 민지로 말하고 싶었다. 한 사람의 여자이자 늦게 도착한 엄마로서.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빨랐고 동시에 잔인했다. 글이 올라온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민지 아들 윤하 출생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사회는 긴급하게 그녀를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을 퍼부었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죠? 이게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아이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메일함에는 사내 여성 직원들의 짧은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제 아이를 당당히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먼저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대표님, 윤하가 태어난 그 병원에서 저도 있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당신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 지금도 잊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는 민지를 울게 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 누군가에게는 지켜질 만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날의 자신은 나약했고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위로였다는 사실은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그 주 주말 그녀는 조용히 하나의 영상을 촬영했다. 회사 유튜브 공식 계정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린 영상이었다. 배경은 단출했다. 흰 벽, 책상 하나,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나의 그림. 민지는 카메라를 향해 앉아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후회, 그리고 다짐. 아이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의 권리를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유나는 저를 아직 완전히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매일 그 말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SNS에는 그녀의 이름을 해시태그 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겼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 양육권을 위해 싸우는 부모, 숨기고만 있었던 사랑을 다시 꺼내는 사람들. 서울은 민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그녀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유나는 병실에서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장난스럽게 묻자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침묵을 뚫고 나온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확실히 느꼈다. 기업도 명성도 아닌 한 아이의 하루를 함께 채워가는 것.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녹고 있었다. 민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예전과 달리 시선에는 경직된 경외가 아닌 조용한 존중이 스며 있었다. 그 존중은 어쩌면 용기에 대한 것이었고 어쩌면 상처를 드러낸 사람에게 보내는 위로였는지도 몰랐다. 민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몇 달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유나의 존재를 마주했던 순간, 그림으로 대화하던 시간들, 유라의 침묵 너머 진심,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메시지. 그녀는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의 일부를 처음으로 꺼내놓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전, 그녀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의제는 단 하나였다. KJ그룹 내의 직장, 내 부모 지원 프로그램 전면 개편 및 양육권리 보호 조항 신설. 그동안 말로만 존재하던 복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환하고 미혼 부모, 입양 가정, 비전형적 가정 형태를 모두 존중하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일부 이사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설 자리가 없었다. 민지는 이사회에 이어 내부 임직원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 앉아있는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민지를 대신해 지난 10년 동안 회사가 외면해온 얼굴들을 말했고 숨겨졌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 발표 이후 내부 메신저에는 직원들의 익명 메시지가 빗발쳤다. 어떤 이는 출산 후 복직을 포기했던 이야기를, 어떤 이는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회사에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공유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비난이 아니었고 그저 늦게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지가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승태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긴 빌딩도 병원도 아닌 새로 준비된 한 공간이었다. 사내에 마련된 소규모 보육 공간. 회의실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낮 동안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꾸며줬고 윤아가 사용할 작은 책상과 장난감도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민지는 승태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어떤 계약서와도 달랐다. 서류 맨 위에는 단순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함께 자라기 위한 약속. 내용은 간결했다. 윤아의 삶에 있어 민지는 이제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승태 역시 언제든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직책도 역할도 강요하지 않는, 다만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약속돔. 승태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고마움도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담백하게 담긴 것은 신뢰였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이름을 썼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법적이진 않았지만 사람의 진심으로 맺어진 계약이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윤아와 함께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낙엽을 손에 쥐고 장난치며 웃었고 그녀는 그런 윤아를 가만히 지켜봤다. 처음엔 아이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하루의 마침표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당신을 다시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윤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지는 그 손을 잡았다. 예전의 서명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서명은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 계약이 시작된 것임을. 해가 들기 시작한 공원 벤치 위, 얇은 코트에 목도리를 둘둘만 민지는 따뜻한 호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옆에는 윤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손에는 그녀가 쥐어준 작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두유.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 조용한 오후는 그 어떤 계절보다 포근했다. 민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림 속에 눈이 없었던 얼굴, 입을 다문 채로 감정을 가둬야만 했던 존재가 지금은 햇빛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윤아의 웃음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은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민지는 깨달았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한없이 늦은 발걸음이어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길이 되면 그 자체로 용서가 되고 의미가 된다는 것을. 그날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생일도 기념일도 뉴스에 오를 만한 무언가도 없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했던 날이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엄마라는 단어를 타인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윤하는 작은 손으로 호빵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입가에 김이 맺히고 코끝이 붉어졌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을 닦아주었다. 처음엔 아이가 이런 접촉조차 불편해하곤 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변화가 민지에게는 말보다 더 큰 대답이었다. 얼마 후 아이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꺼내 보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곤 아이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민지는 순간 멈췄다. 바람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멎은 듯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기다려온 모든 시간과 감정, 후회와 죄책감을 무너뜨리는 강한 파도 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 울음은 죄책감 때문도 아픔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실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윤하가 그녀를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지는 조용히 윤하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천이 그대로 가슴으로 전해졌고 그 작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이제야 진짜 연결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회사를 나서며 비서실에 들렀다.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해준 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직원들 책상 위에는 손수 쓴 짧은 쪽지가 놓였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누군가에겐 용기가 됩니다. 민지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빛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주 뒤 회사 건물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다. 그곳 한 구석에 민지는 나무 하나를 심었다. 그 나무 아래 오래전 서명했던 계약서 원본을 담은 작은 철제 상자를 묻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과의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나무 옆에 작은 푯말이 세워졌다. 유나의 나무,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이름은 문서에 기록되지 않아도 심장에 남는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 속 사람을 눈 없이 그리지 않았다. 민지가 웃는 얼굴로 그려지고 자신과 손을 잡은 모습으로 종이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꼭 같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엄마.